장관 후보자 3명을 둘러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1차 신규 접종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이번 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달로 예상됐던 노바백스 백신의 허가 신청은 올해 3분기로 늦춰졌습니다.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심의를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2살 입양아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경찰은 양어머니도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친자녀 4명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 실무진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된 가운데 군부가 무장투쟁에 나선 시민군을 상대로 소탕작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오는 24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양모의 극심한 학대를 받은 끝에 지난해 10월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장기를 손상할 정도로 심각했던 양모의 상습 폭행, 그리고 이를 알고도 방치한 양부의 범행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3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민적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 속에 결국 경찰 수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특별수사대 운영,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민법상의 부모 징계권을 60여 년 만에 없앴고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학대로 아동이 숨지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 일선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즉시 조사와 수사를 의무화했고 피해 아동은 가해자와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학대 부모의 집과 차량 등에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대부분 사건 발생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제2의 정인이가 끊임없이 나오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인이 사건 이후 관련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살 난 입양아를 학대해서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에게 주먹과 구두주걱 등을 휘둘러서 뇌출혈 증세까지 일으켰는데요. 아이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양아버지, 오늘 오후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감 중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A씨, 오늘 낮 1시 반쯤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작하신 겁니까?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네,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이 걱정 안 되세요? 언제부터 학대하셨어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과 8일 사이에만 3차례에 걸쳐서 2살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이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이 걱정 안 되세요? 언제부터 학대하셨어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아닙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오늘 오후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수감돼 있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아버지,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준명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 수원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도 학대에 가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쯤 예정돼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딸 2살 B양을 3차례에 걸쳐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먹과 구두 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에는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을 이용해서 B양을 수차례 때렸고 그 뒤로 잠든 B양이 깨어나지 않자 그날 오후 주거지 인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등 상태가 심각해서 인천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 손상뿐 아니라 B양의 온몸에 멍자국 등이 있는 것을 본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해서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B양은 뇌 3분의 2가 손상돼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한 의사는 B양 허벅지와 엉덩이에 멍이 가장 심했고 갈색으로 변한 멍 상태를 봤을 때 최소 2주 전에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리와 등, 이마 곳곳에도 오래된 멍자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33개월 된 아이의 몸무게가 11kg밖에 나가지 않았을 만큼 삐쩍 말라 마치 기아처럼 보여 안쓰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당시 B양은 키 90cm에 몸무게 11kg으로 몸무게로 따지면 또래 100명 가운데 뒤에서 6번째, 키로 따지면 뒤에서 21번째 정도로 매우 왜소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B양은 호흡과 맥박은 있지만 의식은 찾지 못하는 반혼수 상태로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치의 면담을 통해 아이의 당시 영양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A씨 부부가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A씨 부부에게 2딸과 2 아들 등 친자녀 4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30대 양모 C씨도 남편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이렇게 30대 양아버지에게 학대당해서 의식을 잃은 2살 난 입양아. 진료한 의료진은 A양이 비정상적으로 말랐고 오래된 멍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A양을 양부모에게 입양시킨 단체는 입양 이후 여러 차례 조사에서 학대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저녁 의식을 잃고 후송되어 온 A양을 본 의료진이 처음 느낀 건 A양이 심하게 말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후 33개월인데도 또래 평균 몸무게보다 3에서 4kg은 적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살이 없고 이제 손가락도 너무 가늘고 완전 마른 아이 있잖아요. 몸 곳곳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생겨 붉은색을 띤 멍과 시간이 지나 푸르스름하고 갈변하는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 푸른 부위도 좀 있고 갈색으로 많이 변한 부위도 많고. 근데 이제 심하게 멍든 부위는 좀 더 사라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니까 보통 길게 잡으면은 3주, 한 4주 정도까지 보고. 지속해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입양 이후 A양 가정을 살폈던 입양기관 측은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씨 부부가 A양을 입양한 시점은 지난해 8월.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입양아를 사후 관리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해당 기관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B씨 부부와 아이를 조사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조사 때는 직접 방문했지만 올해 1월과 지난달 2차례는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양기관 측은 절차에 따른 사후 관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후 관리는 저희가 2020년 입양 실무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다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양기관 조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아이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 라포를 형성하고 아이의 어떤 그 외관상의 그 문제를 조금 살폈다면 아동 폭행과 학대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실제로 전화 상담 같은 비대면 조사는 학대 정황을 실제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단체도 A양 학대를 예방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선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감염이 21명까지 늘었고 노원구 초등학교에선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검사에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학교에서는 현재 등교가 중지됐는데요. 최근 감염자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에 이곳을 다니던 교사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가 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 첫 확진자인 교사가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해와서 이 다른 확진자와의 역학적인 연관성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에서도 지난 1일 이후로 확진자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학내 감염을 선제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이동형 PCR 검사에서 첫 감염 확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노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생 1명이 어제 양성 반응을 보여 이 학교는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서울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에 있는 한 종교시설에서는 지난 1일에 이 교인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모두 31명이 됐습니다. 또 중앙대학교 병원에서는 어제까지 모두 13명이 확진돼 또 11층과 14층 병동이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포도밭 비닐하우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가족과 지인 등 5명이 연쇄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천시는 이에 따라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6개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이자와 직계약한 물량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내일 새벽 1시 35분쯤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이달로 예상됐던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올해 3분기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월간 생산량 전망치도 3분기까지 1억 회분,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1억 5천만 회분으로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노바백스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염성이 강한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서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정체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그동안 관심 변이로 분류했던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호버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인도발 변이의 증가한 전염성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다며 글로벌 수준의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해왔는데 이번에 인도 변이를 추가한 것입니다. 우려 변이는 전염성과 치명성, 백신의 효과 측면에서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O는 그러나 현재의 치료법과 백신 접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What we know now is that the vaccines work, the diagnostics work, the same treatments that are used for the regular virus work, so there's really no need to change any of those. And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은 진정되고 있다고 WHO는 평가했습니다. Globally, we're now seeing a plateau in the number of COVID-19 cases and deaths, with declines in most regions, including the Americas and Europe. 백신 접종이 늘어나며 미국의 확산세는 크게 꺾였습니다. 정점일 때 하루 30만 명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CNBC 방송은 최근 7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800명으로 2주 전보다 30% 줄었고 약 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전했습니다.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도 660여 명으로 4천 명을 넘었던 1월의 정점 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규제 조치를 추가로 완화해서 최대 6명까지 실내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지했던 포옹 인사도 허용하고 중등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도 풀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해 중등학교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임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means the rule of 6 or 2 households that is applied outdoors will now apply indoors, and the limit for outdoor meetings will increase to 30. From next Monday, you'll be able to sit inside a pub and inside a restaurant. 17일부터 포옹 인사와 같은 신체 접촉 금지가 풀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fact, more than a year into this pandemic, we all know that close contact, such as hugging, is a direct way of transmitting this disease. So I urge you to think about the vulnerability of your loved ones. 존슨 총리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다음 단계의 봉쇄 완화일에는 1m 이상 거리두기 규정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가게, 식당, 사무실 등에서 거리두기 규정과 재택근무 권고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일본 전국 지자체장들이 현재 도쿄 등 6개 지역에 발령된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47개 지자체장들은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전국에 긴급 사태를 발령하는 것도 시야에 넣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까지 북한에서 모두 2만 6천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00만 회 분량에 가까운 코로나19 백신을 받기로 했지만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될 예정인 것 같은데 현장 연결이 되는 대로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그림을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급격한 증가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5%가 넘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늘고 있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오늘 브리핑에서 나올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입니다. 5월 11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에서 69세 연령대 사전 예약이 시작된 어제 하루 전체 대상자 298만 7천여 명의 21%에 해당하는 63만 9천여 명이 예약을 완료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5월 6일 70에서 74세 연령대의 사전 예약 첫날에 있었던 11.5%의 2배에 가까운 예약률로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공감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권유드립니다. 자녀와 같이 또 보호자가 대신 예약하실 경우에 접종 대상자가 어르신이 아닌 그 대리 예약자 분의 본인 인증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접종 의료기관 또한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시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기간 내에 편리한 곳으로 잘 예약하시고 접종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예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천 회분이 도입이 완료되며 나머지 412만 6천 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관련된 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 확진자 대비해서 5% 정도 이상을 그 분석 목표로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일주일간만 해도 이보다 3배 정도 많은 약 15.9%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176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서 영국형 변이가 154건, 남아공 변이가 22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808건이며 유형별로는 영국형 변이가 705건, 남아공 변이가 93건, 브라질형 변이가 10건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1주간 신규로 확인된 그 176명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해외 유입 35명 중에서 검역 단계에서 22명, 그리고 자가 격리 단계에서 13명이 확인되었고 국내 발생 141명은 집단 살해 관련 조사 중에 확인된 것입니다. 최근에 그 울산에 있었던 영국형 변이 유행,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의 남아공형 변이는 현재 유행 정점을 지나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발적인 발생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방역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차단을 위해서 중앙 그리고 지자체 간의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면밀한 대응을 위해서 충분한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도발 입국자 검사 결과 그리고 격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인도에서 재외국민 540분이 입국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그 16분이 확진되셨고 이 중 한 분에게서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인도의 발생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발생의 47%를 인도가 차지할 만큼 증가세가 가파르고 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주요 국가들이 환자 발생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 평균 600에서 700명대의 발생 상황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400에서 500명대로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방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 충분한 예방접종을 통해 그 충분히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와 같은 기본을 지켜주시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로의 복원은 예방접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경우에는 차질 없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접종 전에 예약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또 접종 후에도 건강 상태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역당국 또한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고 일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질문을 방역과 관련되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현황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살 난 입양 아동이 양부에게 학대를 당해서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16개월의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여 만에 또 유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 이번 사건 대략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입양된 2세 여아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양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서 뇌출혈 끝에 지금 현재 수술을 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방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아이 몸에 멍자국이 좀 많았고요. 보면 시기가 좀 다른 멍자국이 여러 개인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가 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또래보다 상당히 왜소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좀 오랜 기간 지속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인 거죠. 그럼 맞습니다. 지금 학대로 발견되는 아동들 상당수가 크고 작은 멍이라든지 오래된 골절, 이런 상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얼마 전 정인이 사건 역시도 나중에 이 아이가 사망 후에 그런 오래된 멍이나 골절 자국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끔찍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아동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학대에 노출이 되고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 옆으로 나오고 있는 이 화면, 오늘 오후에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양부가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옮기기 전에 경찰서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일단 네. 양부 같은 경우에는 학대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양모 같은 경우에는 또 방임 혐의가 적용이 될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대부분 아동에 대한 양육은, 자녀의 양육은 보통 어머님들께서 많이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계부만이 아이를 담당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양모에 대해서도 어떠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 방임이 아니라 공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인이는 양모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된 거고, 양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또 입건이 재판에 넘겨진 거지 않습니까? 이것과 좀 비슷한 사례라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물론 경찰의 수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증거들도 있었고, 그리고 양부 같은 경우는 단순 방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서 학대를 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임도 너무 낮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임 역시도 어떤 공범으로서 이런 경우 공범으로서 처벌이 들어가야지 이 방임으로서 너무 약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정리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사건이 인지된 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부 외에 양모의 방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사전에 이걸 또 막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사후 관리를 맡은 입양기관이 3차례 조사를 했는데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매뉴얼로는 사회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화 방문, 온라인 방문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또 온라인상으로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입양기관도 한 달 전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방문을 해서 아동을 제대로 살펴보는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양부모와 면담만 마치고 돌아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형식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금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담당자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의사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맹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입양아에 대해서 입양아뿐만이 아닙니다. 학대를 당하는 모든 아이들을 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신체 검사를 좀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발달 부분이 늦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영유아 검진을 반드시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화된 어떤 사후 조사를 할 때 입양 가정이든 아니면 피학대 아동이 있는 가정이든 기분 나빠하시기보다는 거기에 협조를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무작정 우리를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라에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사후 관리가 지나치게 강화가 되면은 입양 자체를 좀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양이 위축된다는 말 자체가 입양 부모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는 것이지 입양 부모에게 적합한 아동을 찾아주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 최우선의 법칙을 따라서 이 아동한테 가장 최우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입양이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될 것이지 우리가 사후 관리를 강화하거나 입양 부분을 엄격하게 사전 심사를 했을 때 입양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왜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양만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작정 입양을 보내야 옳은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입양과 관련해서 사전 관리, 사전 심사 그리고 사후 관리 크게 이렇게 좀 두 가지 항목으로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기준, 현재의 그런 제도에 맹점이 없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사전 관리 부분인데 양친이 될 자격이 있거든요. 먼저 좀 크게 띄워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입양 신청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격입니다. 일단 충분한 재산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입양한 아이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그런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입양하면 입양 축하금이라는 게 있고요. 입양하면 매달 드리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입양할 때는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돈을 축하금을 준다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부모들이 평소에 어떠한 그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인적성 검사를 조금 더 그보다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 입양 적격 심사라든지 이 입양 절차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과연 어떠한 객관적이고 어떤 그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뭐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양 적격 심사라든지 또 입양 상담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좀 담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양을 장려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개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 쭉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2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양 축하금, 입양 수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거죠. 아, 정부에서 정부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 입양을 하게 되면 왜 출산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입양을 보내면서 입양 가정에 출산 그 축하금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요. 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아동을 여러 명 입양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달 그 아동 수당이나 아동 양육 수당 외에 또 입양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표님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사전 그 입양하려는 부모들의 사전 심사를 공공기관이 했으면 좋겠다. 민간기관이 아니라 네네. 공공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그 자격 심사를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뭐 입양 상담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조리 그 민간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간에 이 민간 기관은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입양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으로 치중을 하는 것도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뭐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정부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입양 상담을 그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혼의 이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양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는 장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양을 장려하는 기관이 입양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여러 대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동 학대에 관한 처벌도 강화했고 또 일선 현장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경찰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근거 조항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경찰관이 학대 가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까지 신설됐습니다.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인이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많은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살펴보면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사후 대책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적인 어떤 법안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예방을 하지 못해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이후야 부랴부랴 어떤 처벌, 그 대책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편입니다. 이 작년에 벌어졌던 그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겠는가, 입양기관이 이렇게 사후관리를 형식적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정말 답답한 것이 지금 이게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입양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에 아동 학대와 아동 입양 그리고 빈곤까지 한꺼번에 아울러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인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이걸 조사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제스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면 이런 사후 처벌 방안이 아니라 예방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동 그 상담, 그러니까 입양 상담에서부터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양 적격 심사에서도 이 아동이 그 입양 부모가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인가를 먼저 해야지 이 아동이 그 가정에서 잘 적응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입양 가족에 대한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자칫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네. 그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전체 아동 학대 중에서 입양 가족에서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실 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첫 상견례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여야 원내대표가 곧 국회에서 다시 만납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뚝 띄워놨어요, 이렇게. 좀 가까이 가야 되겠네. 거리두기 하나 봐. 누가 세팅인지 모르겠는데. 예. 한 말씀 하시고. 아니, 먼저. 아이고, 이거 아까 내가 먼저 아니, 먼저 하십시오. 아까 내가 먼저 했어. 네,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하루에 두 번째 만나는데요. 뭐 세 번째도 만날 수 있고 네 번째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하고 또 백신 접종 비율을 높이는데 저희 정부와 국회가 온 힘을 다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재난수습 대책본부를 책임지는 자리인 국무총리의 자리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국무총리 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아침에도 드렸고요. 그래서 의장님께 오늘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총리 임준안을 상정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뜻을 저는 국민을 사랑하고 또 국민의 힘을 기대하고 계신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는 제 뜻을 정말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이 국난에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아마도 바로 결심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우선 이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정말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과 오늘 이제 다시 두 차례 만나면서 계속 여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만을 위한 대화가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대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무총리의 공백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직전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자신의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그 사퇴를 수리하신 겁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이 된다 하신다면 국무총리 하시던 분이 다음 후임자가 최종 국회 동의가 인준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과거 전례사람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대선 욕심 때문에 그만두셨고 그걸 대통령께서 용인하신 마당에 그 국정 공백 상황을 이유로 해서 거꾸로 거기에 대한 야당이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가시겠다 한다면 그렇다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논의를 할 때 있어서 객관적 사실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사전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은 국정 공백에 대해서 전혀 이게 방치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나 그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또 국민의 대비돼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국회는 어차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치의 정신을 통해서 운영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이나 혹은 정부 측에서 원하는 것만 가지고서 다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협치의 정신하고는 어긋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야당도 필요한 양보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당에게도 일정한 부분 양보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습을 좀 보셨는데 앞서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와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차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네. 오후에 재회동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보신 거는 모두 발언인데 모두 발언에서도 그 오전 때 그런 그 입장이 재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지금 비공개로 그 여야 원내대표가 또 회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와 관련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그 5개 부처 장관 가운데 아직 3명, 장관 후보 3명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는데 관련해서 청와대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시한을 연장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여야는 이 기한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끝내 재송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시한을 연장해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되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휴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이 다소 덥다고요? 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볕이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5도를 웃돌고 있고 앞으로 기온이 1, 2도가량 더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집니다. 해가 지고 나면 날이 부쩍 쌀쌀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졌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의 기온이 28.3도까지 올라 가장 덥고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은 27.7도, 서울 광진구도 26.2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더 강해지며 서쪽 지방의 고온 현상이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 광주도 28도, 대전 27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 21도, 포항 19도 등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때이른 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지만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7m 안팎의 강풍이 동반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미얀마 국민의 저항을 지지하는 광주 시민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그리고 군부의 유혈 진압이 일상이 돼버린 2021년의 미얀마 거리. 영상에서 번갈아 나타나는 두 곳의 모습은 가슴 아프게도 너무나도 빼닮아 있습니다.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광주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민주광장에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앞으로 나선 뒤에는 미얀마의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에 동참했습니다. 세 손가락은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뜻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었던 5월의 어머니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41년 전 광주의 악몽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그간 미얀마 민주주의 봄날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 구매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로 얻은 성금은 2억 원가량, 모두 전북 도내 미얀마 유학생 대표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경기도 의회도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한 미얀마의 봄 행사에서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논란 속에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히 심사해 나갈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얀마의 상황은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8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목숨을 잃고 4,000명 넘게 체포된 상황. 미온적인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 지금 이 시각에도 끔찍한 유혈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여전히 실탄을 쏘며 밤낮 없이 시민을 잡아가고 있고, 이에 맞서 시위대는 빼앗긴 미얀마의 봄을 되찾기 위해 목숨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미얀마의 혼돈의 배기를 돌아봤습니다. လိုအပ်သည့်အရေးယူဆောင်ရွက်မှုများပြုလုပ်နိုင်ရန်အတွက်ဖွဲ့စည်းပုံအခြေခံဥပဒေ2008ခုနှစ်ပုံမှန်418ပုံမှန်ခွဲကာကြီးရန် 쿠데타 이튿날부터 시민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드리며 군에 저항했습니다. 2월 4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첫 거리 시위가 열리더니 2월 7일 최대 도시 양곤에서 시위대는 10만 명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며 시위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2월 8일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발사로 첫 부상자가 나오더니 2월 9일 실탄을 발사하기 시작, 2월 19일 첫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시위대는 팔뚝에 혈액형과 전화번호를 적는 등 죽음을 각오하며 시위에 나섰고, 날짜에 2가 5번 들어가 5-2로 불린 2월 22일 수십만 명이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월 3일 다 잘 될 거야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나섰다가 숨진 19세 소녀 치알신을 포함해 이날 하루 38명이 희생됐습니다. We had only today, 38 people died. 최악의 유혈 참사가 일어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엔 하루 11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군부는 불꽃을 터뜨리며 호화 파티를 즐겼습니다. 카렌과 카친 등 소수민족 마을에는 수차례 공습을 퍼부었고, 4월 9일 유탄 발사기 등 중화기를 동원해 바고 지역에서만 82명이 숨졌습니다.
군은 장기 밀매가 의심될 만큼 훼손된 시신을 돌려주며 돈을 요구하거나 시위대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반인륜적 만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수수방관 속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에 그쳐 지옥 같은 억압과 저항은 속절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무장투쟁에 나선 시민군을 수색하며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가잉 지역의 카니구 주민들은 시민 방위군을 조직해 정부군과 여러 차례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 대변인이 시민들의 무장투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규모 소탕작전이 이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100일간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오는 24일 법정에 출석합니다. 미얀마 사법당국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엄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이 오는 24일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 직접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수치 고문이 이날 법정에 나오면 113일 만에 외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 관련 속보가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새 소식이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속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또 그 앞서서 지금 국회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준동의와 관련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여당과 아직은 아니다라는 야당의 그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까지 현장 연결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는 청문회 정국이 지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네,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3자 회동에서는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끝났는데 오후 만남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금 전 2시 반부터 이곳 국회 본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만난 뒤 다시 협의에 나선 건데요. 분위기는 오전보다는 다소 날이 선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에 나선 윤호중 대표는 만남이야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코로나 국난 극복에 총리 인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무총리 부재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김기현 대표는 대화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앞서 오전 회동에서도 여야는 상호 입장차만 재차 확인한 것 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장실에 나선 윤호중 대표는 오늘 중에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야당 측에서 반대했다고 밝혔는데요. 박병석 의장과 20여 분 동안 좀 더 논의한 뒤 의장실에서 나온 김기현 대표는 단순히 총리 인준을 반대한 게 아니라 장관과 총리 후보자 전반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상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네, 결국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야가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일 텐데 현재까지는 양측 입장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에 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라임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 불씨가 돼서 이제는 아예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굳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임, 박, 노 트리오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오전 회동에서도 김 대표는 야당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 야당이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 아무래도 큰 집이고 넉넉한 집안에서 어려운 서민 살림을 더 챙기듯이 야당에 대한 배려와 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 통큰 정치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통큰 정치 하고 싶고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흠결은 있어도 직무 수행을 못할 정도로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게 중론인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총리 자리를 한시도 비워두기 어려운 만큼 야당에서 통 크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부를 통할해야 하는 총리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놓을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연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작하는 마당에 정말 큰 크게 총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5선의 이상민 의원이나 양이원영 의원 등은 민심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변화된 입장을 취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시한을 오는 14일까지로 연장해 보고서 성부를 재요청했는데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도 어제로 마감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성부를 요청하면 여당 측에서는 시간을 두고 당 내를 비롯해 야당 측과 좀 더 협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총리 인준 문제는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과 연계돼 있는 만큼 여야 간 일괄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지의원 모임에 참석하면서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 연기론부터 이재명 지사 측이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보도까지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걸 연기를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지도부가 알아서 정말 이 최선의 숙고와 또 검증과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야당이 할 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국정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뭐 알면은 벌써 했게요?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꼬리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대선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전재수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당내 분란으로 비친 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선 연기론으로 지도부에 본의 아닌 부담을 드린 측면이 있다면서 특정 주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꺼낸 이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부자, 기득권, 낡은 정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여당보다 젊고 혁신적이며 쇄신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출마를 예고한 초선 김웅 의원을 향해서는 자신과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말로만 하는 쇄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어제 손실보상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법 논의가 내일 재개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내일 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을 가장 먼저 심사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전향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고통받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레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서 정부가 안전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파구는 오늘 송파 산모 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 18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3개월에서 35개월 사이 영유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구토와 발열 그리고 탈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조기 대화 재개를 위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온 만큼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북한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며 접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수한 대상은 실무급으로 평양에 보고한 뒤 내부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일단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접촉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그럴 경우 어느 급에서 어떤 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질지 미국이 장기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에 물꼬를 틀 유인책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실용적 대북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큰 틀의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북한과의 접촉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대사관을 비롯한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개시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 행정부와 각급에서 소통하면서 긴밀히 조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와 북한의 반응, 대화 재개 전략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바이든 정부가 정책 검토를 끝내고 대북 외교를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구체적인 접근법을 정하는 데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통일부는 새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미국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실무 차원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러 접촉의 과정을 거쳐 북미가 실제로 빨리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전에는 빈손 회동으로 끝났습니다. 국무총리 인준 본회의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가 하면 청와대가 국회에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율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고 생중계로도 전해드렸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일단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만났습니다. 네.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와 관련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좀 접점을 찾는 것 같은데 아직 의견차가 큰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보다는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어떤 임명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차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당장 이제 눈앞에 닥친 문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여당 쪽 입장에서는 채택을 해주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채택할 수 없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면 적격 부적격 의견을 같이 달아서 채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다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어차피 인사권자 이게 지금 장관 같은 경우는 따로 국회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저기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려한 끝에 결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는 역할을 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 사례들도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의견을 부기해서 채택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어쨌든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준권이라는.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 특위의 위원장이 야당의 서병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그 인사청문 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일단 의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게 부의가 되거든요. 물론 의결되지 않게 되면 이제 의장이 직권 부의도 할 수 있지만 네.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사전 과정 때문에 국회의장이 불러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마 인준에 부의돼서 인준안이 통과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대통령께서 뭐 특별한 문제 없다는 식의 말씀 주셨지만 예. 그다음에 재송부 요청도 했지만 사실 국회에서 권한 행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기에 의견을 각 달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당이 그중에서 정말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서는 관례나 예상을 깨고 부적격 의견을 변기하든지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그 정도의 국회 인사검증,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어떤 권한 행사를 하는 이 정도의 국회 기능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야당의 어떤 뭐 촉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은 지명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지 네. 자진 사퇴 내지 여당부 의견을 어떤 가이드를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검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 마당에 자진 사퇴 또는 여당의 어떤 적극적인 의견 표명 이 정도의 공간은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속보로 나온 내용이라 이것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를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넘어갈 경우에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 근데 그 그렇습니다. 기간이 10일 안에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일이니까 네. 10일 기간을 하면 그 5월 후반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속보를 놓고 보면 14일까지 재송부를 해달라고 네. 요청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10일 이내인데요. 10일 이내인데 관례상으로 보면 10일이라 그래서 10일을 다 주는 경우는 없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길었던 정도가 한 6일 정도고요. 짧은 경우에는 2일, 그러니까 31일에서 11월 31일에 보내서 1월 1일까지 동의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번 주 중에 결정을 해주시면 채택을 해서 보내주면 주말에 숙고해서 주말에 한 이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대통령의 시간으로 충분히 숙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 정도의 의사표시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4일이 짧은 거 아니냐. 제가 관례로 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뭐 압박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기보다 그냥 아주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기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뭐 검증 실패 아니라는 그 대통령이 그 4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말씀을 네. 마치 이제 검증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임명 강행하겠다. 이렇게 뭐 야당이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다기보다 이번에 문제된 인사들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SNS 그 부인의 SNS의 그 사진까지는 아마 검증이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특별히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5대 기준에 그중에 뭐 2가지를 더 더해서 이른바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걸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출범할 때 제시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위장전입 문제도 사실은 처음에는 위장전입 전체를 얘기했다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사례가 많게 되니까 나중에 얘기한 게 접점을 찾은 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위장전입을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이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 위장전입 문제는 다 그 이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탈세라든가 병역이라든가 뭐 성범죄라든가 기타 그런 그 7대 기준에 위반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센세이셔널하고 좀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장관 그 수행에 부적격한 사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니라고 검증팀에서는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임명을 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만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와 국민 여론이 함께 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개별적인 말씀이지만 임혜수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유성 출장을 말씀 주셨는데 공군 갖고 가가지고 가족의 비용을 일부 댔다 하더라도 사실 공유하는 그러니까 숙박이나 이런 거 공유하거든요. 그리고 출장 목적 달성에 상당히 지장이 있던 거고 4줄짜리 보고서만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분은 또 전문성에 대한 이제 과학계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은 내부 평가는 되게 좋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상당히 청렴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외교적 이삿짐을 갖고 들어왔던 1250점의 그 도자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용 목적이나 도입 목적이 왜곡됐다면 그럼 사실은 이제 관세법 위반의 여지도 있는 거라서 그것이 실대 5대 기준 갖고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만약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공직자로서 입장을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그 이상민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이 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그 174명의 국회의원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라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논의 끝에 당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결정할 겁니다. 뭐 지금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이제 일부 후보자의 경우엔 협치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받아들인다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여당에서 좀 일정 부분 양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은 당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거 제시할 것인가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이니까 그 부분에 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이고 또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온 형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안에 그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접점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지금 장관 후보자 3명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물론 이제 법률상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언론이나 국회에서의 이런 청문 절차 내지 보도도 검증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거진 내용들과 여기에 대한 언론의 평가, 국민들의 시각 등을 반영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히려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거죠. 국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든 그다음 변기돼서 채택이 됐든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께서 과연 공직관이나 공직자의 인선 기준이 실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검증이 실패했든 아니든 이게 고의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검증의 실패라는 과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도덕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임명하신다면 일부 분에 대해서는 전문성마저 좀 의혹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사실은 더욱 비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능력과 도덕적 흠결이 없는지 그 부분을 다 아울러 능력이 출중하고 도덕적 흠결도 없는 인사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또 이제 장관 후보자를 수락하는 그런 의사까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인선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중도에 이런 가족관계 문제들까지 다 검증 대상이 되고 다 공개되는 현재의 인사청문 시스템 자체를 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장관 지명서를 철회하는 분도 계시고 애초에 그 부분을 거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 추리고 찾았는데 그 도덕적 흠결에 관해서 어떤 평가의 어떤 기준이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그걸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에 실패했다기보다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고 이 부분 정도라면 국민께 잘 그러니까 물론 뭐 하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인사를 제시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혔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뭐 야당의 문제 내지는 국민 수요
수용성에 관한 문제에서 이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자진 철회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진 사퇴를 유도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적격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가 그런 부분을 아울러 판단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태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권이나 다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해왔거든요. 그렇지만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준 제시는 인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사에 부합하는 인사를 못 내겠으니 이런 점에서 내가 이런 인사를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하셨으면 사실은 야당이 이렇게 크게 반발을 못할 텐데 그게 아니라 기존 인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인사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분이 나왔고 그 뒤에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있자마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 사실 합리화라는 이런 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이번 인사청문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인사청문부터 인물난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의 어떤 사전 검증 과정에서 도덕적 검증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되는 현재 인사청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말씀했었거든요. 사실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또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는 이런 인사청문 시스템에서 도덕적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사전에 양측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공개하는 시스템도 한번 그 제도 개선 사안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국회로 공이 넘어왔고 국회에서 또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통령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한 수사심의위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라. 그러니까 이미 재판에 넘길 만큼 수사가 충분히 됐으니까 수사를 중단을 하고 재판에 넘겨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권고한 시점이 사실 의결을 시작한 시점이 뭐 회의를 시작한 지 한 1시간도 안 돼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련 증거 내지 다툼의 여지가 적다라고 아마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대검에서는 기소 방침이 굳어졌었는데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요청했었고 그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수원고검장이 부의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뭐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어졌고 또 하나는 본인이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수장의 후보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판단을 못 받아서 한 번 더 외부 인사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점 그리고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기소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설령 본인의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검찰 내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또는 본인의 무고함을 계속 밝혀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4번 이상 통보를 받고 나가지 않다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일정과 관련돼서 본인이 뭐 수사를 받고 심의위원회 부의 신청을 했다는 부분은 검찰의 상당한 고위간부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 네. 근데 사실은 이 수사심의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검장 및 검찰총장이 그 인사들을 다 위촉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절차나 제도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찰 내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의 수장으로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애초에 이 사건 자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 자체는 내용이 원래 그 김학이라는 그 법무부 차관 아주 고위 검사였죠. 고위 검사가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모든 국민이 그 비디오 속에 나오는 분이 김학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속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후에 다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김학이 그 전 차관이 몰래 출국을 하려다가 그걸 막으려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지금 수사가 진행됐던 건입니다. 근데 그 수사가 진행될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반부패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지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지휘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 지휘 방향과 수사팀의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 검찰 내에서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보면 위험한 지금 검찰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벌어졌느냐? 사실은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징계에 찬성했으면 과연, 그러니까 반대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최초의 수사팀이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수사팀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수사팀에 바꿨어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 사건이냐? 국민들 모두가 공분을 느끼고 있는 사건을 그 수사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이익을 주는 걸 적절하게 지휘부로서 통제했던 게 이게 어떻게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만약에 판단한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들의 관점에서 일선 수사검사들의 어떤 검찰권 남용 행위를 통제하는 것 전체를 다 직권남용으로 몰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지 저는 그 자체를 좀 이해하지 못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반박 논리를 지금 그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조금 전 그래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기소 권고 의견이 8명으로 과반을 넘겨서 많았다는 거는 외부인이 봤을 때는 검찰의 논리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 이규현 검사라고 현직 검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뭐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된 것은 2019년도에 대통령께서 김학의 재조사를 지시를 하고 나서 불과 4, 5일 만에 이렇게 이제 원래 긴급 출금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긴급 출금을 했던 것이죠. 사건 번호도 허위로 기재하고 그다음에 승인 요청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동부지검장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기관장 명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검사 개인 명의를 했던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만 놓고 보면 사실 그 당시에 안양지청에서 이규현 검사의 검사 비위 적발 보고서를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민간인이 아닌 검사거든요. 공직자예요. 깐깐하게 봐야 되겠죠. 엄격하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부패 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이제 하지 못하겠다 이런 혐의거든요.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말씀 주셨지만 내 결제 라인, 내 지휘권 라인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불순하다면 사실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본인이 검토해가지고 이규현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지휘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처럼 뭐 문무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문무일 총장이 처벌받은 받았지 이성윤 지검장이 무혐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법정에서 공방이 있겠지만 추후에 이미 이제 두 분에 대해서는 이규현 검사는 기소가 돼서 5월 초에 첫 재판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문제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이 있는 검사를 상대로 한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여기다 수사를 못하겠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좀 국민적 시각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규현 검사가 한 건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과 같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그 검찰의 그 치부와 비위를 드러내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이라는 전 고위검사뿐만 아니라 그 고위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이전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밝혀낸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조직이 조직적으로 이거를 불이익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수사심의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위원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외부위원들이 다 누구죠? 결국에는 지금의 검찰 지휘부인 검사장, 지검장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다 위촉한 인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검찰 지휘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까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을 거의 대변하고 있는 듯한 판단을 지금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 지금 수사심의 판단만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저 행동이 과연 처벌할 행동인가? 그러니까 일부 사소한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게 중대한 범죄인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것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풀은 한 150명, 200명 되는데 거기엔 법학교수 변호사들 상당히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성향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풀을 만들어 놓고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현안위원회를 만들잖아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15명 정도를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검찰의 시각을 무조건 옹호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로 채워질 수 있다.
물론 무작위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단정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를 들면 국민참여 재판 다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국민참여 재판 같은 경우는 그 배심원단을 우리가 구성할 때 아주 그냥 일반인 무작위로 뽑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가이드라인 자체를 다 그러니까 검찰 지휘부가 결정해놓고 거기서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국민들 일반의 뜻이 어떤지를 묻고 싶은 거라면 그냥 무작위로 뽑아야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추미애 장관이 계실 때는 이런 외부적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런 예부적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라라고 그 당시에 또 거꾸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대검 간부들의 어떤 대정부 수사 부분이 강화되니까 외부의 시각을 좀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했었던 걸 감안한다면 성향을 논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강제력은 없지만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다면 또 두 분의 이렇게 입장 차이가 다르듯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통도 하지 않은 신압록강 대교 위에 중국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단둥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조 압록강 대교. 신압록강 대교로 불리는 이 다리는 사실상 완공된 지 7년이 지나도록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개통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신압록강 대교 연내 개통설이 나돌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던 지난 2일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북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일가족으로 보이는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입이 허용된 중국인 관광객들로 보입니다. 반대쪽 차로에서 검은 승용차가 내려와 뭐라고 말을 건네더니 흰색 차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리 중간쯤에 북중 국경임을 표시하는 낮은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他们一些领导啊，为了招待客户啊，上桥去，也这车能走到一半，完就得回来，掉头回来。 약 1시간 동안 승합차를 포함해 10여 대의 차량이 다리 위 중간쯤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어림잡아 40-50명이 구경을 다녀간 걸로 추정됩니다. 중국 쪽과 달리 다리의 북한 쪽 구간에는 차량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이곳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현대식 교량입니다. 다리 위에 4차선 도로가 놓여 있어서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장 큰 다리입니다. 대교 남단에는 소를 몰고 농사일을 하러 나온 북한 주민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안쪽으로도 들녘에 농민들만 보일 뿐 개통을 준비하는 징후는 찾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다리 북단에 현대식 세관을 지어놓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최근에는 신압록강 대교에 대한 안전검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여행객들까지 슬며시 올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다리 개통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교의 개통을 포함한 국경 재개방 가능성에 대해 공식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하면서 국경문을 더 굳게 닫아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스터디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개훈희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올해 초 이 스터디 카페에서 무인 단말기를 통해 1개월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했는데 이제 환불 관련해서 안내랑 고지 따로 없었고 독서실처럼 환불 가능할 줄 알아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이제 그런 환불 규정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환불 아예 안 해주겠다. 김 씨처럼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1건을 분석해봤더니 피해 대부분이 업체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대부분이 24시간 운영을 위해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약관 내용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이 아닌 공간 임대업이나 휴게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계약 시 공간 임대업이나 장소 대여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환급 규정이나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인 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때는 화면상에서 유효 기간과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기승인데요. 경기도 가평군의 기온이 28.4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홍천 27.3도, 서울도 25.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북 김제의 기온이 무려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광주도 28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겠고요.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